너무 초반에 열심히 하면 슬럼프를 빨리 겪을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페이스 관리, 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마라톤 42.195km 뛰는데 처음에 100m 뛰는 것처럼 뛰면은 빨리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스스로 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그럼 내가 속도가 오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공부를 해봐야 알죠. 한 번도 안 해보면 모르는데 어쨌든 천천히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속도 조절을 잘 좀 하시고요. 그런 거 인터넷에 보면 댓글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듣기 싫어서 다 알고 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안 했다가 막판에 또 10월 뭐 예를 들어서 한 3월 달에 시험 볼 것처럼 공부했다가 그다음 4월부터 수업 안 됐다가 10월 달에 9월 달에 나와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게 특히 민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뭐 열심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민법은 열심히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대학 4년 동안 민법만 배웁니다. 보통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총칙 가지고 한 학기, 물권법 가지고 한 학기, 채권법 가지고 한 학기, 뭐 민사특별법 이런 거 가지고 한 학기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처럼 뭐 2달 만에 전 과목을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민법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공인중개사법 이것도 대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해요. 강의를. 근데 우리는 2달 만에 끝내다 보니까 과목의 특징이 2차 과목은 대체로 솔직히 말하면 암기하는 게 많고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1차 과목은 좀 한 50%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차 과목도 물론 50%는 또 암기를 해야 돼요. 그 서울대학 교수가 민법 책을 써놓고 서문에 민법 과목은 암기 과목인가 이해하는 과목인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책 서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암기 50% 이해 50% 둘 다 해야 된다. 근데 어려운 거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건지 암기해야 되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암기하고 자꾸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그 좀 공인중개사법은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너무 뭐 예습복습 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거 민법 학개론 하시라고 시간 나면 이거는 예습복습 하지 마시고요. 자,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라는 게 무슨 말인지 묻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분사무소가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러던데 분사무소 나눌 분자죠. 나눌 분자. 그래서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라고 부르고요. 금융기관은 지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지점 개념을 분사무소라고 한다. 자, 개인의 경우에는 아까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죠.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는데 법인 151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라고 돼 있잖아요. 법인은 또 뭡니까? 그러면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민법에서 인에는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자꾸 지금 민법이 중요하니까 민법 이야기를 하는데 민법에는 보면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인이라고 하면 사람인데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여러분이나 저는 자연인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되려면 등기, 법인 설립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등기 안 되어 있는 법인을 비법인 사단, 총류라고 합니다. 총류. 옛날 사법고시에 이런 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이게 뭐냐? 단독 소유, 공유, 합유, 총유.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사법고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요. 법인이 소유하는 것. 뭐겠어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답. 법인 단독 소유다. 법인이 소유하는 건 총유다. 답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네, 지금 계속 틀리 보는 거 아주 좋아요. 저는 누가 틀리는지 전혀 몰라요. 내일 되면 다 잊어먹어요. 망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틀려봐야 기억에 사무쳐서 그 기억이 난다고 실제 시험 볼 때.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뭐 선생님들이 막 틀리면 욕하고 막 야단치는 것처럼 느낌이 올지 모르지만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좋아서 그 리액션을 해주는 게 강의하는 강사로서는 아주 좋아요. 틀려주면 다 맞추면 재수 없어요. 강의하기 싫어.
솔직히 말하면 뭐 흥이 안 난다고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 다 알아버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알아도 일부러 틀리주고 이래야 기분이 좋다고요. 열심히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말해버리면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본인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어요. 자꾸 틀리는 거 말하면. 근데 뭐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만 완전히 남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요. 이타적인 것보다는 어쩌면 때로는 이기적일 필요도 있어요. 너무 이타적으로 사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내 멋대로 살면 나는 행복해요. 남이야 괴롭지만. 자, 어쨌든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이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법인이 아닌 경우가 총류입니다. 비법인 사단,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 종중, 문중, 교회, 재산 이런 거는 총류죠. 근데 교회도 큰 교회는 다 영락교회 이런 건 다 등기돼 있어요. 법인 등기. 법인 등기돼 있으면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회사입니다. 회사만 분사무소, 지사, 지점을 둘 수 있다고요? 개인, 자연인은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 지역 숫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이천에 본사가 있으면 이제 이천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고요. 이게 미국 같은 데서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나 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이런 거 장사 잘 된 데는 몇 개 둘 수도 있는 거고 장사 안 되면 안 두는 거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지 왜 하나밖에 안 되냐. 이건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군구가 다 합해봐야 2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뭐 파리바게뜨 이런 거는 뭐 지금 한 2,000개가 넘고 스타벅스도 엄청나게 많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대형 법인이 생기면 2천에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먼저 선점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먼저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유명한 법인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법인이 없다고요. 근데 미국이나 뭐 일본, 홍콩, 외국은 다 이름만 가장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가장 큰 회사가 중개법인입니다. 외국에는 선진국에는. 그럼 그 법인 먼저 선점해버리면 분사무소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2천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는 또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요. 현재는 우리나라에 큰 법인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개법인이라고 하면 기획부동산, 사기꾼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중개법인들은 2층에 있어요. 1층이 아닌 곳에 있는 중개사무소는 거의 다 기획부동산이나 법인 이런 거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요. 저한테도 하루에 10건 이상 전화 온 게 거의 부동산에서 대부분 와요. 어디 투자하라 이런 거 가지고. 분양사무소에서 전화번호 한번 적어주면 그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더라고 여기저기에.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프린터 3번에 메뉴에 보면은 찾아보고 그냥 밑줄만 쳐놓으세요.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미적용 이렇게 돼 있죠. 그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미적용이다 이 말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특수법인이 바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특수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3번 중간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인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하느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만약에 이천에 본사가 있는데 서울 강남구에 분사무소 돌리면 이천시장한테 신고하고 신고받은 이천시장이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고 나면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합니다. 시장 등에게 통보한다.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7일 이런 숫자들 7일이 우리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한번 찾아만 보십시다. 39번에 11번에 있네요. 39번에 11번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39번에 11번. 자, 이게 분사무소 설치하는 절차입니다. 분사무소 설치하는 절차.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공동사용. 이게 뭐가 있는지요? 이번 달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무슨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좀 보자고요. 구체적인 내용 또 다음 달에 하니까. 155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그 공동사용은 보니까 155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딱 두 개가 있네요. 그 법 13조 6항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시행령 16조에 보니까 물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안 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고 돼 있죠. 업무 못하겠는데 공동사용하면 결국 업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에 보면 공동사용하려면은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게 끝입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여러분들 공동사무소 보신 분이 있어요? 합동사무소 또는 공동사무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동네에 공동사무소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14회 때 합격해가지고 지금 여자 두 분인데 지금까지 공동사무소 하고 있어요. 두 분이서. 그 어떨 때는 한 15일씩 옛날에 해외여행 간다고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별 소문이 다나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뭐 업무정지 당했다는 등 뭐 하여튼 별의별 소문이 나왔더라고요. 15일간 문 닫아버리고 가니까. 그 15일간 전화하면은 옆에 중개사무소로 돌려놨더라고요. 그럼 매물 오면 옆에 중개사무소에서 하라고 다 돌려주고 간 거예요. 아예 전화를 안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손님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가던데. 그는 15년 넘게 지금 14회 때 합격했으면 15년 넘게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은 한 명당 2천만 원 이상 벌어간다고 소문이 있더라고요. 탑 10에 든다고. 제가 있는 군포시에 중개사무소가 550개 정도 되는데 그게 탑 10이니까 50등 안에 드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한 사람당 가져간다더라고요. 그분들은 공동으로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그 시너지 효과를 잘 내는 거예요. 두 분이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 뭐 하는지 보면 하루 종일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10년 넘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칠 법한데 매니점에 빠질 법한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외여행 한 15일 갔다 오면 또 재충전이 되나 봐요. 그 뭐 하는지 보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옆에 하도 잘 된다고 하니까 좀 노하우를 할까 봐 창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전화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전화를 하는지 그 옆에 중개업소에 물어보고 그 본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마지막 시험 볼 때 되면 이런 이야기 못 해요. 시험에 나올 것만 말하는데 아직 시험은 남아 있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실무인데 그 작업을 한다더라고요. 작업이라는 게 무서운 단어잖아요. 작업이라는 건 모든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무슨 거식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작업이라는 게. 뭔 작업을 하는지 보니까 전화 작업하더라고. 전화 작업 손님들한테. 어떻게 옛날에 이제 2년일 때 계약 기간 2년 끝나가면 2년 6개월 전에 주인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요즘 임대차 시세 많이 올랐는데 세입자 안 바꾸면
올리기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슨 말 하는지 다 녹음은 해가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 더 받아준다니까 좋잖아요. 얼마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당장. 그럼 최대한 제가 더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빨리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통보는 하셔야죠. 일단은 그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제가 그냥 예상 시나리오예요. 그래놓고 또 바로 세입자한테 전화한다고요? 혹시 주인한테 뭐 들은 거 없어요? 이러니까 묻는다고. 그럼 세입자 뭔데요? 이렇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 지금 세입자 구하고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세입자는 주인이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벌써 부동산에 내놨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나쁘죠. 들어서 나가야 되겠다. 이 사람 옛날에는 지금 계약갱신 요건도 없을 때고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1타 4피예요. 원래 그대로 살아버리면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잖아요. 다시 계약서 적어줘봐야 뭐 5만 원, 1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주인 다른 세입자 구해주면 그 지금 주인한테 받지,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중개보수 받지, 또 현 세입자한테는 지금 사장님 다른 사람 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다른 데 좋은 데 구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세입자 또 다른 데 구해준다고. 그럼 또 요 세입자한테 받지, 다른 데 구하는데 그것도 주인한테 받지, 4군데 받잖아요. 1타 4피 하나도 못 받을걸. 작업 하나 잘하면. 그걸 보고 저는 폐업해버렸어요. 바로. 너무 힘들어서 그게. 제가 폐업을 한 8번 정도 했는데 충격받을 때마다 폐업했어요. 쇼킹 할 때마다. 가장 충격받은 거는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거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냥 폐업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개업을 잘하려면 그거 다 극복해야 돼요. 친목회 가가지고 막 욕하고 있다가 돌아서서 언니 물건 있어 하고 또 전화하고 욕하고 싸우다가 중개보수 때문에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또 물건 있냐고 전화하고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다고요. 자, 공동사무소 그러면 A, B. 그 공동사무소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그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 공동사무소라고 간판을 꼭 달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중개업소도 간판 하나만 달아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등록증은 2개 걸려 있어요. 사무소 이름이 따로따로 돼 있다고요. 반드시 공동사무소라고 적어야 될 의무 없어요.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간판 달아야 될 의무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라고 달아놔도 되고 아니면 아예 하나만 이름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공동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라고 적혀져 있는 데는 거의 못 봤죠. 자, 그러면 B, A에서 하려면 B가 이전하면 되고 C가 이전하면 됩니다. 이전하려면은 이 A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 지금 155페이지 맨 위에 박스 시행령 16조 그 맨 마지막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 개업공개사 승낙서 밑줄 치시라고. 시험에는 건물주 승낙서 X로 나왔어요. 건물주 승낙서 X.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이 A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해도 공동사무소가 된다. 공동사무소 A, B, C, D가 4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공동사무소 칸막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칸막이가 있으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칸막이가 있고 출입문이 따로따로 있으면 이거 아파트 단지 내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공동사무소 아니죠. 각자 개별 사무소예요. 이런 경우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칸막이가 물론 있어도 공동사무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극단적으로. 육군 해석은 그래요. 이제 참고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틀리니까 이런 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출입문은 여기 하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출입문이 있으면 이런 거는 공동사무소가 될 수 있어요. 출입문 밖에서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없고 그 내부 출입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파티션 같은 거 해놓고 이런 거는 공동사무소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각자 출입문 따로 있고 칸막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공동사무소 아니고 개별 사무소고요. 육군 해석은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면 1층, 2층을 사무소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1층, 2층을 같이 쓰면은
만약에 우리 건물 이거 1층도에도 있고 사무소가 2층에도 있고 사람이 많고 직원이 많아가지고 복잡해서 그러면은 이중사무소 사무소 2개 이중사무소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1, 2층을 같이 쓰면. 아까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개인 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된다 했죠. 1, 2층을 직원이 많아가지고 1, 2층을 같이 쓰면 그는 이중사무소 이다 아니다? 이다. 반대로 말해야 되겠다. 이중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토부 유권해석은 별도의 피난청이 피난청이 아니라 직통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중사무소다. 우리 지금 이거는 직통계단이에요. 이런 거는 이중사무소고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가보면 안에서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중사무소 아니다. 직통계단이라면 계단과 계단 참만을 통해서 피난층에 오르내릴 수 있는데 계단을 직통계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건물 직통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사무소가 안 되려면 내부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 단독주택도 아파 1층 거실에서 2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중사무소가 아니지만 출입문이 별도로 따로 돼 있으면 이중사무소라고요. 유권 해석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겠지만 누가 민원 제기하면 이 문제는 계속 민원 제기할 수 있거든요. 잘 나가면 잘하고 이러면은 그 외국 법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법인이 들어오면 계속 민원 제기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옆에서 외국 법인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는 종별이 달라도 된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D는 분사무소라도 된다. 꼭 끼리끼리 종별이 같은 업종끼리 중개인은 중개인끼리 법인은 법인끼리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종별 상관없이 개업공개사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각 칸막이는 없지만 칸막이 있는 거하고 똑같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A가 갑을 고용했다면 갑이 손에 입히면 갑하고 A만 책임 있고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하면 X다. 자격증 등록증도 따로따로 게시해야 된다.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출입문이 여기 있으면 손님을 C가 받아가지고 100만 원 중개보수를 받았습니다. C 혼자 먹어야 됩니까? A, B, C, D 나눠 먹어야 됩니까? 혼자 먹어야 된다. X. 혼자 먹어도 된다. 먹을 수도 있다는 O. O. 그러면 O. 처음 맞췄어요. 오늘. 참 잘했어요. 예. 뭐 이건 규정 없습니다. 혼자 먹어도 되고 혼자 먹어야 된다 하면 X라고요. 나눠 먹어도 되고 혼자 먹어도 된다고요. 규정 없다. 그래서 공동사무소가 생기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만약에 혼자 먹는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호객행위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끌고 가서 내가 손님 받으면 내가 다 먹으면 무조건 또 n분의 1로 나눈다면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죠. 다른 사람이 해도 어차피 내 몫은 돌아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산주의면 이렇게 공산주의가 발전 안 되잖아요. n분의 1이니까. 자본주의가 이게 부작용은 많지만 발전을 하는 게 무조건 내가 한 건 내가 다 먹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결론은 이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요. 나눠 먹는 게 어렵다고요. 저도 잊을 수 없는 게 직원으로 그냥 친구 밑에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친구가 월급 135만 원인가 주고 자르더라고. 너무 많이 받아가. 너 하는 일도 없이 너무 월급 많다. 7% 받기로 했거든요. 자기는 1,500만 원 받고 나는 135만 원 받았는데 월급 많다고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그만뒀어요. 그래서 20살 때 알던 여자친구였어요. 진짜 완전히 순수한 친구. 저는 좀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뭐 저를 완전히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자, 공동사무소가 어쨌든 이런 게 공동사무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은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합니까? 이사 가기 전에 전입신고합니까?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나서 전입신고했어요. 옛날만 해도. 근데 요즘은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돼. 옛날엔 2번 했다고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하고. 우리 중개사무소도 옛날 전출신고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사 가서 전입 신고하는 것처럼 사무소 옮기는 것도 옮기고 나서 그냥 신고하면 돼요. 이천시에서 만약에 화성시로, 지금 경기도에서 그 외국인 토지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화성시, 남양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비어있는 땅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화성시하고 남양주시가 면적이 넓으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사면 나중에 괜찮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옮기고 나서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를 합니다. 사후 신고를 한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를 하고, 신고할 때 제출을 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입니다.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이천시에서 받은 등록증 반납하고 화성시장한테 새로 받아야 된다고요. 사무소 옮겼으면 재교부 받아야 되니까 원본 반납을 하고,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이게 16번에 있나요? 우리 프린터 어디에 보면은 송부해야 되는 서류도 18번에 있네요. 18번에 맨 밑에 있네요. 18번.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3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최근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제 옛날에 기획부동산 이런 분들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획부동산 제가 아는 분 보니까 기획부동산은 완전히 사무소도 나무 이름으로, 짓기 이런 것 모든 거 다 나무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남양주에서 하는 분을 봤는데, 그 약국인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식당 장사도 잘 안 되는 데 가가지고 식당 면적이 넓으면 여기에다가 한 10평 정도 1년 동안만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선불로 예를 들면 900만 원 주겠다, 1년 사용하게 해달라. 그럼 식당 장사도 안 되는데 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얻어가지고 1년 동안 보증금 하나도 없어요. 선불로 900만 원 주고 그냥 1년 후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획부동산 정말 그 정밀 지도 같은 거 이런 거 개발 계획 이걸 어디서 빼냈는지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이걸 주고 손님한테 말하면 거의 다 혹해요. 다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사무소 옮겨버린다고. 1년 지나면 계약기간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탈법 행위를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정가, 이게 2006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 바뀌었는데 1년간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옮겨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 18번에 보면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신고해야 할 때 제출하는 서류 2가지, 18번 프린터 맨 밑에 있죠. 그리고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내. 화성시장은 7일 이내에 새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고요. 재교부해야 된다고요.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사하는 절차하고 똑같다. 사무소 이전 절차가. 지금 158페이지 박스에 보면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2가지, 맨 밑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있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니까 오른쪽 맨 위에 처리기간 7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7일. 요 7일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오늘 내드린 거 39번에 12번에 있네요. 39번에 12번. 39번에 12번. 밑줄만 쳐놓으세요. 39번에 12번. 이전 신고 10일은 어디에 있어요? 10일은 40번에 1번에 있네요. 오늘 40번에 1번. 프린터 40번에 1번에 보면 이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있잖아요. 밑줄만 쳐놓으시라고 40번에 1번. 이 프린트 2장을 2달 동안 다 본다고 2달 동안. 그럼 앞으로 이걸 한 100번 이상 보게 돼요. 그래야 공부는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공부해야 된다고. 눈동자가 이 종이를 뚫고 나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너덜너덜해져가 구멍이 나요. 그 정도 해야 된다고요. 물론 나중에 해야 돼. 중개사법은 지금 그렇게 하면은 빨리 지치니까.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그 164페이지. 164페이지 밑에 2번에 보니까 법인의 겸업 해가지고 28, 29, 30, 31, 32 돼 있죠. 해마다 나왔죠.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164페이지 법인의 겸업. 우리 프린터는 오늘 내드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24번. (24번) 저는 법인의 겸업 제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적혀 있죠. 24번에는. 근데 우리 책에는 그냥 법인의 겸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법인은 그 프린트 24번 우리 교과서 164페이지에 있는 것 6가지만 법인은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업무는 못합니다.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이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그러면 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왜 개인은 설치하기 쉽고 법인은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고 회사 만들려면 까다로운데 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시험에는 이유 안 나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이유를 알면 좀 공부하기는 쉽죠.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요. 그래서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어. 법인은 돈 되는 거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인이 못 들어온다고. 돈 되는 걸 못하게 다 막아놨기 때문에 잘못하면 직원 월급도 못 준다고요. 외국 대형 법인이 들어왔다가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164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입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 관리 대행만 됩니다. 제가 다가구 원룸주택 관리 대행을 해봤는데 방 한 개에 10,000원 정도 받았어요. 그럼 19가구 뭐 20가구 이 정도 하면 20만 원 정도 받아요. 관리 대행하면. 월세 같은 거 대신 받아주는 거. 돈 안 되잖아요. 근데 임대업을 하면 방 한 개에 50만 원 40만 원 월세 받을 수 있잖아요. 돈 되는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만 됩니다. 외국의 대형 법인이면 자본금은 있다고요. 돈 가지고 들어와서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업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임대업은 못하게 해놨다고요. 중개법인은. 원스톱, 외국 같은 데는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번만 오면 법무사, 세무사 갈 필요 없이 중개사무소에서 다 해결하고 겸업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있다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외국 큰 법인.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만 되고. 동그라미 2번 165페이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전부 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이의신청을 해보니까 그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는 전부 다 밋. 이거는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다고요.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된다고요. 개발업이라는 게 뭡니까? 뭐 예를 들면 빈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도 개발업이고, 또는 뭐 농지를 사가지고 농지에다가 용도 변경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 이런 거 다 개발업입니다. 개발 한 번만 하면 개발업은 아니죠. 업은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게 개발업이죠.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고요. 상담업만.
그 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줘야 되고 직접 개발업은 안 된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된다. (3번)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입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인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입니다. 아까 LBA 법률중개사, 뭐 부동산 114, 닥터아파트 이런 거 전부 가맹점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컨설팅 할 수 있다고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인데 시험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입니다.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MGM 받고 또는 R, 지금 2천 같은 데는 R 20개 준다더라고요. 2천에 빌라 하나 중개하면 분양대행하면 2천만 원 준다고요. 분양받을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2천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 먹읍시다. 1,000만 원씩. 반반 나눠 먹으면 사고가 안 나요. 여러분들도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항상 사고가 난다고. 욕심은 생기지만 반반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절대 사고가 안 나요. 나중에.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은 되지만 분양업은 안 돼. 대행이라는 건 남이 지어놓은 걸 분양 대신하는 거죠. 자기가 지어서 직접 분양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럼 분양업이라고. 그거는 분양업을 해야 50% 정도 남아요. 근데 분양 대행업을 하면 뭐 많이 받아봐야 빌라 같은 거 2천만 원, 아파트 같은 거는 300, 500밖에 못 받아요. 그냥 대행업을 해봐야 돈 안 된다고요. 500 받는다면 엄청 많이 남는 것 같지만은 그 광고비 플랜카드 같은 이런 거 걸어놓고 저기 광주에 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걸려 있어요. 광주 이런 데는 보면 빌라 많이 찍어가지고 분양을 해요. 옆에 광주 그런 거 분양 대행업만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된다. 자기가 지어서 분양하는 건 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신하는 것만 된다. 166 5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만 되고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용역, 노무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도배업체, 이사업체, 용역업은 안 된다.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업체,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직접 운영해야 돈이 되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돼. 예를 들면 외국 대형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삿짐 센터도 같이 운영하면서 자기 손님들한테 50% 할인해 준다. 이게 다 알려지면 스스로 손님들이 찾아갈 가능성도 있죠. 그건 안 된다고요. 소개하는 거. 이삿짐 소개해봐야 부동산에서 한 2만 원 정도 받아요. 현실적으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 이삿짐 중개사무소 가보면 원탁 테이블에 보면 이삿짐 센터 명함 많이 올려놨어요. 대부분. 그거 받아가지고 이사하면 한 2만 원 정도 받는다고 중개사무소에. 돈 안 되잖아요. 2만 원 그거 받아봐야. 그래서 이런 거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고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이삿짐 센터. 그 다음에 6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지득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능했습니다. 옛날에 2006년 되기 전에는 뉴스에 보면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구속 이런 거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뉴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뉴스 거의 안 나오죠. 옛날에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하면 경매 브로커라고 해서 구속됐다고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왜? 이게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업공개사에게도 입찰 대리라는 건 뭡니까? 민법에서 대리 배웠어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표현 대리. 대리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이게 뭐예요? 수권행위. 주는 게 수권행위입니까? 받는 게 수권행위입니까? 권한을 주는 게 수권이냐고요? 수권행위. 받는 게 수권행위냐고요? 대리권을 받는 게 수권행위냐고? 대리권을 주는 게 수권행위냐고요? 주는 겁니다. 오늘 한 개 맞췄어요. 이게 줄수입니다. 수수료 이렇게 할 때 주고받는 게 수수료라고, 주고받을 때 줄수, 이게 있으면 줄수, 이게 없으면 받을 숫자예요.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줬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리권이 있으려면. 아니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 거죠.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문서 인감증명을 받아야 성립한다. 인감증명을 받아야. 옵니까 X입니까? 민법 시험에. 인감증명을 받아야 된다. 수권행위를 있으려면, 수권행위가 있으려면 그 대리권을 주는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O냐고 X냐고요? X입니다. 민법에는, 민법 시험에는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X.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대리권 줄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 중개실무상은 말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난 대리권 준 적 없다 하고 오리발 내밀으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을 하면. 입증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받아주는 게 좋겠죠? 이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현업에서 지금 뭐 이번 달은 조금 가볍게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좀 재미를 붙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사고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원룸 같은 거, 원룸 주택 이런 거는 다가구 이런 거는 주인이 직접 월세를 안 받고 그냥 중개업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귀찮으니까. 왜냐하면 월세는 수시로 평균이 3개월 산대. 3개월마다 수시로 세입자 바뀌는 거 맨날 주인이 가려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맡긴다고. 그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그 임대인의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하고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한다고요. 불법 아니죠? 가능합니다. 그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요. 대리권 받아가지고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인감, 보통 그러면 인감을 떼달라 하거든요. 개업공개사가 대리권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걸 인감 떼달라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모든 무슨 빌라, 무슨 빌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복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권한을 위임함, 이렇게 적는 게 중개사무소 부동산 입장에서는 유리하고요.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함,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월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만 월세 입금은 아래 계좌, 지금 말하는 거는 위임장에 적어야 될 거고요. 인감의 그 용도는 월세에 관한 권한만 위임함, 이렇게 그 용도를 동주민센터에서 적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적죠. 떼가지고 여기다가 명확하게 월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팔아먹어볼 수도 있다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면. 그리고 인감증명에는 그렇게 적고, 위임장에는 월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단 월세는 아래 주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만 인정됨. 중개사무소 통장으로 입금된 건 나중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걸 적어 놓는 게 좋다고요. 예를 들면, 왜냐면 주로 이제 사기치는 게 일부 그 부동산 하는 분들이, 자격증 없고 이런 분들이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주고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는 게 많거든요.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함 이렇게 적었다면, 잘못하면 주인은 보증금 받은 것도 없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될 수도 있다고요. 안산 오피스텔 사기 이런 거 많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오피스텔이 전세로 하면 8천만 원이에요. 전세. 그래서 보조원이 사고 치더라고요. 보조원이 세입자한테 8천만 원 보증금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500에 월세 40,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개보조원은 100억을 넘게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100억 해먹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해보니까 돈 남은 거 하나도 없다. 어디 빼돌린 돈 하나도 없어요. 뭐 했어요? 전부 돌려막기 하는데 다 썼다고요. 월세 50만원씩 계속 주려면 그 돈 받은 거 다 썼다고요. 8천만 원 받은 가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구속됐어요. 그래도 남는 거 없어도 어쨌든 사기친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 이게 처음에 이 중요하지. 한번 했다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이런데
휘말리게 되면. 자, 그래서 대리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고요. 대리인이 본인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찰 금액을 1억을 적어내든 1억 5천을 적어내든 2억을 적어내든 개업공개사 마음이라고요. 그럼 이게 사기꾼한테는 그렇게 마음대로 적어내라고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문 직업인으로 공신력을 인정한 거예요. 양심껏 알아서 적어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아 주라는 이야기예요. 대리권을 허용한다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우리 대리권 대리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자식이 있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 더 정이 가는 애가 있어요. 그 자식한테는 더 주고 싶고 대리권도 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말 안 듣는 거 근데 맡기고 싶지 않잖아요. 대리권. 그 대리권을 준다는 건 공신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겸업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 고용인입니다. 제3절 고용인. 고용인이 누구냐면 고용인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인이 있고 고용자가 있습니다. 고용자가. 고용인은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이건 직원이고요. 직원. 고용자, 놈자자가 들어가면 사장입니다. 노사 협의할 때 노사, 사가 사용자입니다. 사장입니다. 노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고용인, 사용인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자는 사장이라고요. 사장은 누굽니까? 개업공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사장이죠. 중개사무소에서는. 자, 고용인이 직원인데요.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격증 따서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둘 다 고용인입니다. 근데 명함만 받아보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격증 있으면 공인중개사 실장 이렇게 해놓고요. 자격증 없으면 그냥 실장. 그냥 실장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자격증 없다고 보면 돼요. 99%. 자,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개사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보조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 서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빈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거, 장부 정리하는 거, 커피 타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계약서 쓰는 거 안 되고 확인설명서 쓰는 거 안 되고 확인설명도 하면 안 됩니다. 손님 데리고 구경시키러 가는데 손님이 도배 깨끗합니까? 청소는 잘 돼 있습니까? 물으면 저는 보조님으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가는 당장 잘리겠죠. 그 현실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그러면 고용인에 대해서 봤고요. 169페이지 맨 밑에 직원 몇 명 고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직원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죠? 숫자 제한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숫자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 숫자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보조원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있어서 보조원 숫자만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격증 따면 제한 없고요. 아직은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는. 170페이지 양가로 2번 고용 및 종료 신고입니다. 고용 신고, 종료 신고. 근데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밑줄 치시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그 밑에 줄에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 안 한다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왜냐하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보통 월급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할 수가 없어요. 이 고용인이 잘못하면 사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져야 되는 책임이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책임 세 가지가 있다. 민사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형사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직원이 이 세 가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사장도 책임진다고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자식이 살인범이라도 부모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자식 못 키웠다고 처벌받냐고 안 받냐고 안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민사 행정상은 무과실 책임. 뭐가 더 무겁다?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또 맞았어요. 무과실이 더 무거운 책임입니다. 무과실이 무거운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고,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근데 형사 책임은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만약 사장 잘못과 상관없이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형사 책임 징역 갈 수도 있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겠죠. 그 형사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부담하고, 민사 책임은 예를 들면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손님한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돼. 왜냐하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8페이지)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68페이지 거기 제3절 15조 2항 보세요. 2항 밑줄 치놓으세요. 2항을 보면 소속 공인회사 또는 보조원,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내모하십시오.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내모하시고요.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즉 직원이 한 행위는 사장이 한 행위로 본다.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한 직원 책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77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